그리고 그 전에 그 지난 시간도 그렇고 또 그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송호준 선생님도 그렇고 이렇게 그 저희 수업을 듣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 버전을 같이 이렇게 파일을 올려주셨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저희 이 수업을 듣는 그 외국인 학생들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유를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 이거는 지금 선생님 거에 제가 내용을 좀 덧붙인 거라서 짧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잠시만요. 제가 이거 판서 프로그램이 판서 프로그램 연결을 안 해놔서 한번 해볼게요. 연결이 되면 잠시만요. 네, 판서 프로그램 연결이 되네요. 안 되네요. 되네요. 자, 지금 이거는 스파크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그 빅데이터 베이스를 처리하는 그런 수집하고 이제 그런 병렬 처리 방법에 쓰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사실 빅데이터 하는데 빅데이터 하면 기본적으로 볼륨이 빅이에요. 그러니까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테라바이트 단위까지도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이 용량을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예를 들면 뭐 수집을 한다든지 이것을 뭐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데이터셋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셋이라는 게 우리가 예를 들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기관 멀티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다기관 자료 데이터라고 그러거든요. 자, 멀티센터 한 기관이 아닌 거죠. 여러 기관에서 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병원 데이터 같으면 A병원, B병원, C병원, D병원이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기본 데이터베이스로 모이는 구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상당히 용량도 클 뿐더러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걸 조사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A 병원에서는 예를 들면 정신과 조사만 할 수도 있고요. B 병원에서는 거기에다가 근골격계나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C 병원은 MRI를 찍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각각의 데이터 유형도 다릅니다. 지금 사실 C 병원은 MRI니까 예를 들면 이미징 데이터일 거고요. A 병원, B 병원도 다를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데이터셋 구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 실제 멀티센터 데이터 레지스트리 데이터도 보시면 구조가 복잡합니다. 근데 문제는 구조가 복잡한 것을 떠나서 대용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거의 대표적인 것이 스파크라는 오늘 말씀드린 프로그램인데요. 이것만 쓰이는 건 아니고 뒤에서 제가 또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대용량 처리가 왜 효과적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만약에 저희 지금 북챕터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 책 한 권을 제가 만약에 여기 송호준 선생님한테 던져주고 이걸 혼자서 다 분석하라고 한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송호준 선생님에 대한 로딩이 되게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듯이 친구들하고 모여서 함께 각자의 부분을 나누는 거죠. 예를 들면 챕터 1은 누구, 챕터 2는 누구 이런 식으로 각자의 부분을 나눈 다음에 결국 이걸 결과를 모아서 전체 내용을 파악한다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어떻게 그러면 나눠서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조 과제를 할 때, 그룹 과제를 할 때 도대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걸 나눠서 할 거냐가 사실은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이때 우리가 분산 처리라는 이제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분산 처리의 가장 큰 개념은요. 일단 작업 자체가 일단 뭐 볼륨이 빅 볼륨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복잡한 데이터라고 가정했을 때 이걸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처리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 빠르고 효율적인 결과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대용량 처리를 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걸 여러분들이 다 외우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서 여기서 제가 오늘 스파크도 물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맵 리듀스 하고요. 하둡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도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백엔드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요. 뭐 저는 사실 애널리스트거든요. 분석하는 사람이고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사실은 프로그래머는 아닙니다. 엔지니어는 아닙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사실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는 바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알아두시면 좀 효율적이에요. 일단 맵 리듀스에 대해서 지금부터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데이터를 분할해서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서 모아서 이제 해결하는 분산 병렬 처리라고 하는데 뒤에 설명드릴게요. 대표적으로 하둡이라고 해서 한번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하둡. 예, 하둡이 대표적인 프레임워크죠. 그 외에도 지금 오늘 이제 이 챕터에서 말하는 스파크도 있습니다. 스파크는 장단점이 있는데 빠른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최근에는 데이터라는 게 이제 종류도 다양하죠. 그래서 스트림 데이터 자, 이런 것들 연속적으로 처리하는 거를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데이터도 있습니다. 라이브 데이터. 이런 라이브 데이터는 또 스톰이라고 하는 다른 방법으로 또 이걸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지금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빅데이터랑 이 수집이나 통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은 그 예전에 다른 그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조금 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고요. 그래서 먼저 빅데이터의 개념하고 저희가 처리 과정부터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게 사실은 사람들이 단순히 이제 크다라는 것만 생각해서 이걸 소셜 미디어 데이터로 오인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대표적인 거는 데이터의 크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요즘의 데이터는 점점점 빠르게 용량이 커져가고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결국은 개인화 서비스도 있고 SNS 이런 것이 발달하면서 얼마큼 커져가냐면요. 지금 전 세계 디지털 데이터 양은요. 제타바이트 단위입니다. 근데 이게 2년마다 2배씩 증가해서 결국은 지금 2020년에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 2019년 정도에 만든 자료거든요. 2020년에 40 제타바이트 정도 엄청 크죠, 사실. 이 제타바이트가 얼마나 크냐? 자, 밑에 여기 단위를 표시해 놨는데요. 자, 테라바이트가 1024 기가바이트를 얘기합니다. 자, 요거보다 더 큰 게 예, 여기 보시면 뭐 페타바이트. 페타바이트가 더 커지는 게 엑사바이트. 엑사바이트가 더 커지는 게 제타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큰 데이터셋인 거죠. 결국 이게 최근에 또 스마트폰 보급 이런 것 때문에 로그 데이터도 빠르게 수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빅데이터 시대이자 스마트 시대로 불립니다. 결국 핵심은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거를 이제 처리하는 기술에 초점을 많이 맞춰왔어요. 테크닉에. 예. 어떻게 정확하게 분석할 거냐. 어떻게 옵티멀한 모델이 뭐냐. 근데 사실은 옵티멀한 모델을 찾기 전에 더 중요한 건 사실은 클린한 데이터죠. 클린한 빅데이터. 데이터 자체가 복잡하고 다변하고 굉장히 더티한데 얼마큼 클린한 데이터를 어떻게 잘 처리할 거냐. 이게 되지 않으면 요리사가 아무리 요리 기술이 뛰어나도요. 아무리 뭐 칼질 잘하고 데코레이션을 잘해도 결론적으로는 좋은 재료를 찾지 못하면 맛있는 음식을 할 수가 없겠죠. 자, 한번 쭉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스마트 시대에 와서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라는 게 도래되면서 그 이후에도 지금 보시면 증강현실이나 IoT, 사물정보통신이나 AI, 인공지능이 오면서요. 지금 뭐 그 헬스케어 의료 AIT 공학부처럼 이거 다 쓰는 거잖아요. 인공지능, IoT, AR, VR, 스마트폰 이런 것들 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거는 데이터 유형도 복잡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과거로 돌아가면 정형 데이터, 스트럭처 데이터가 주로 사용됐습니다. 메인 데이터가 스트럭처 데이터였어요. 근데 그때는 왜냐하면 오피스를 쓰던 시대잖아요. OS를 오피스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근데 지금은 데이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비정형 데이터도 쓰고요. 뭐 이미지나 멀티미디어도 쓰고 심지어 지금은 로그 데이터나 센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복잡다변한 데이터가 지금 수집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게 수집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빅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거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지금 이제 스마트 시대 이제 2세대라고 표현해요. 정보통신 기술에서 있어서는. 그래서 과거 정보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 되게 발달했어요. 이게 되려면 빅데이터가 처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예, 네트워크가 아주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한민국이 지금 사실 IT 강국이 되면서 한국 같은 경우 네트워크가 굉장히 좀 잘 돼 있죠. 지금 대표적으로 AI가 빠르게 발전한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에 지금 AI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네트워킹이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스마트 시대로 잘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빅데이터라는 건 단순히 시간만 들어간 게 아니라 공간적인 데이터, 시간적인 데이터, 관계형 데이터, 세상의 모든 러그 데이터를 다 담고 있는 상당히 가치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중요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전에 데이터 자체가 잘 처리가 돼야 될 겁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빅데이터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3V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4V로 바뀌었죠. 4가 아니라 5V. 그래서 볼륨, 베리어티, 벨로시티, 베리어시티, 밸류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게 빅데이터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크기뿐만이 아니라 종류도 다양하고 또 데이터가 빠르게 벨로시티 굉장히 빠르게 생성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처리가 되는 거죠, 사실은. 예를 들면 뭐 저기 EEG나 뭐 이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패스웨이가 되게 빠르단 말이에요. 이거를 정보를 빠르게 우리가 캐치해서 어떤 유의미한 값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표본도 크고 신뢰도도 높고 굉장히 또 무엇보다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데이터 분석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말도 안 되는 거 뭐 짜장면 분류기 뭐 이런 것보다 데이터 자체가 의미 있는 정보를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염색이 잘 됐냐 안 됐냐 이런 거를 뭐 저기 디텍션이 아니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모델보다는 두피 손상 같은 거를 차라리 클래시피케이션 해 주는 모델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보시고요.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빅데이터인데요. 이제 빅데이터가 어떤 건지는 말씀을 쭉 드렸는데 문제는 이 빅데이터 중에서도 주로 비정형 데이터이면서 데이터의 집합이 큰, 볼륨이 큰 그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적합한 우리 이 저기 프로그램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하둡하고 맵리듀스인데요. 이제 서로가 완전 다른 건 아니고 맵리듀스의 하둡이 사실은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라는 게 그전에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데이터 전문가가 아니면 대부분 스트럭처 데이터만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뭐 태블러 데이터 대표적인 게 엑셀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 외에도 보시면 반정형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세미 스트럭처 데이터들이 있어요. 뭐 XML, HTML, JSON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비정형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아예 뭐 이미지 이런 것들도 있죠. 자, 이런 걸 그럼 어떻게 빠르게 처리할 거냐? 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통합해서 처리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보시면 대표적인 게
자, 분산 처리 방법이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이 하둡이라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과거에는 아파치도 많이 썼었고요. 자, 사실 하둡이랑 맵리두스는 사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 외에도 뭐 NoSQL 이런 것들은 뭐 정형 데이터 또는 비정형 데이터에 쓰는 그런 또 이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데이터 처리 그 수집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데이터 양이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데이터를 저장해서 관리하고 분석하는 게 데이터 처리의 한계를 가져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지금처럼 이 정보 기술도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그건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의 모든 책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 읽는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게 분류돼 있다는 거죠, 사실은. 예, 1 층에는 여러분들 자연과학이 있고 2 층에는 사회과학 책이 있고 3 층에는 의학공학 책이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우리는 빠르게 필요한 거를 지금 만약에 읽어야 되는 거면 즉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들만 분산 병렬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빠르게 접근해서 그 데이터를 빨리 열어서 만약에 처리를 해야 된다, 분석을 해야 된다면 자, 지금 이와 같은 분산 처리 과정이 효과적입니다. 자, 그런데 하둡이 왜 그러면 처리할 때 좋으냐? 이 DBMS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망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예를 들면 분산 저장하고 처리가 가능하죠. 이때 개념이 마스터하고 슬레이브예요. 그러니까 마스터는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슬레이브는 말 그대로 노예죠. 그러니까 얘를 도와주는 하나의 얘 오다를 받고 일하는 그런 처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슬레이브 1, 슬레이브 2, 슬레이브 3가 마스터에 대한 요것들을 클론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 줍니다. 얘가 하는 역할을 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요런 것도 있죠. 파티셔닝, 파티션. 구획을 나눈다는 거예요. 사실 보시면 이거는 클론에 더 가까운데 그러니까 얘가 하는 것들을 똑같은 녀석들이 나눠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를 3분의 1은 얘가 하고 3분의 3은 얘가 하고 세 등분 중에 두 번째 등분은 얘가 하고 이런 식으로 스플릿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써 왔는데 자, 그리고 또 뭐 대표적인 것들을 보시면 트위터라고 해서 이런 거에서는 MySQL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 통합 처리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데이터 앱 서버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MySQL이 처리해 주는데 이거는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MySQL. 자, 문제점은 뭐냐? 핵심은 이겁니다. 문제점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기존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 왔어요. 마스터 앤 슬레이브나 파티셔닝, 샤르딩 같은 방법들은 즉 이와 같은 형태로 처리한 방법들은 과거에도 있어 왔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결론적으로 데이터 자체가 네트워크로 보내기엔 너무 큰 거예요, 문제가. 이제 데이터가 용량이 과거랑 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복잡 다변도 하지만 용량 자체가 커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네트워킹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가는 거는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도서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자, 도서관에 있는 책을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모든 책을 한 곳에 모아 둬서 그거를 대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필요한 일부분만 가지고 제가 만약에 책에 여러분들도 책 빌릴 때 책 5권을 빌릴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 5권에서 사실은 이 모든 책 한 권에 풀 텍스트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일반적인 챕터에 뭐 1-2개 정도라면 걔네만 뽑아서 가져가면 되는 거지 제가 무겁게 뭐 6 장만 보고 싶은데 1 장부터 15 장까지 다 있는 풀 텍스트를 빌릴 필요는 없는 거죠. 네트워킹이 이제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보다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로직을 아예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넘겨 버립니다. 이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데이터의 네트워킹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큰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로직을 아예 들어가서 하는 게 더 빠르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둡이라는 건 뭐냐면 자 지금 보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소위 핵심은 이거예요. 분산, 나눠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둡이라고 합니다. 자, 뭐 자바로 구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크게 보시면 분산 파일 시스템 두 가지를 의미해요. 우리가 하둡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그래서 분산 파일 시스템하고 두 번째는 맵 리듀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설명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뭐 오프라인 배치에도 최적화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병렬 프로그래밍도 가능한데 핵심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둡이라는 거는 지금 하나 얻어가시면 좋을 거는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자, 이 분산 처리가 가능한데 자, 분산 파일 시스템 HDFS랑 그다음에 맵 리듀스라고 하는 자, 이 두 가지 기능을 합친 걸 우리가 하둡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하둡의 구조를 보시면 잡 트래커라고 해서 이 보시면 자, 맵 리듀스라는 로직을 뒤에 있으면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 잡 트래커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앞서 보셨던 요거랑 비슷해요. 마스터하고 슬레이브의 관계랑 비슷한데 지금 보시면 이 맵 리듀스의 로직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직을 직접 대용량으로 보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용량을 그 대용량에서 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운받는 게 아니고요. 관리할 때. 자, 그래서 맵 리듀스 로직을 예, 이 잡트래커라는 곳에서 예, 복사를 해서 이제 관리를 해줍니다. 하둡이라는 구조 자체가. 그리고 파일은 우리가 HDFS 파일을 저장합니다. 이 잡트래커에서. 그리고 이거를 저장할 때 여러 서버에 조각내서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아까 보셨던 그 일 처리할 때 저희가 협업해서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나눠서 하는 네,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죠. 자, 그래서 뭐 텍스트 파일이나 바이너리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그 저기 하드 분산 파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구글랩에서 발표됐던 논문으로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과거에. 요걸 바탕으로 작성된 파일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글이 사실은 뭐 지금 파이썬도 그렇고 대부분 이 지금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지배적일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게 이 하둡 분산 파일인데요. 지금 보시면 자, 이건 어떻게 했었냐면 당시 구글랩에서 파일을 여러 개를 블록으로 나눠서 64MB 블록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를 뭐 배치도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를 액세스해서 접근해서 배치도 최적화시켜주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구조를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아까 보셨던 잠시만요. 요거랑 비슷해요. 마스터 앤 슬레이브 이 스트럭처랑 되게 비슷합니다. 한번 보시면 거의 유사해요. 한번 보시면 자, 여기 그 네임 노드라는 게 있고요. 네임 노드. 네임 노드가 지금 마스터 역할을 하는 거죠. 샘플 이런 게 있으면 네임 노드에 요 샘플 텍스트를 예, 일단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데이터 노드 1은 별도 있고 세모도 있고 맞죠? 별 있고 세모 있고 데이터 노드 2는 동그라미 오각형 데이터 노드 3는 마름모 사각형 자 이렇게 지금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 네임 노드에서 가져왔어요. 그럼 얘를 이제 분배를 하는 겁니다. 분산 파일 시스템이니까요. 그래서 데이터 노드 1에는 예, 이와 같은 것들을 표시를 해주고 데이터 노드 2는 이쪽으로 데이터 노드 3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배를 해줍니다. 자, 이게 지금 분산 파일 처리 시스템의 HDFS 구조인데요. 좀 자세한 거는 또 인터넷 찾아보시면 잘 나옵니다. 그다음 맵 리듀스는 뭐냐 하면 자, 이거는 리듀스 줄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압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압축. 그래서 이게 용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예, 처리하거나 저장하거나 뭘 하여튼 압축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자, 이 맵 리듀스의 개념을 보시면 우리가 함수형 언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맵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맵 함수. 그리고 리듀스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요.
자, 예를 들면 저도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아는 바에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것들이 예시인데 1, 2, 3, 4, 5, 6을 더하는 게 있으면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줄여줘서 나중에는 15하고 6을 더하면 21이 되는 식으로 짧게 사실은 압축해서 값은 결국은 이와 같은 것들 다 포함하면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압축해서 사실은 표현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압축해서 표현할 거냐? 자, 이거는 키 단위로 밸류를 묶어서 분산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맵에서는 예를 들면 이 지금 여기 1, 3, 5, 2, 4, 6이 있으면 1, 3, 5는 사실 홀수죠. 그리고 2, 4, 6은 짝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위에 이런 지금 구조가 있다면 제일 먼저 홀수는 홀수대로, 짝수는 짝수대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밸류를 먼저 묶고요. 자, 그 다음에 reduce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홀수라는 걸 1, 3, 5로 표현한 게 아니라 홀수는 결국 이걸 합치면 특성이 9가 되는 거잖아요. 홀수는 9고 짝수는 2, 4, 6인데 얘를 결국은 reduce 줄여주면 12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 홀수는 9, 짝수는 12로 요약을 해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핵심 키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홀수 짝수의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뭐 다른 예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결국은 하둡에서 맨 리두스는 이와 같은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잡트리커는 아까 말씀드렸던 로직을 분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마스터랑 비슷해요. 마스터랑 비슷하고 태스크 트래커는 슬라이버랑 비슷해요. 결국은 같은 내용의 반복인데 지금 보셨던 과거에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망에서의 요거를 응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 기준으로 보시면 결국은 하드웹 마스터 서버가 있는 거고요. 그 하드웹 마스터 서버가 결국은 잡 트래커가 되는 것이고 각각의 태스크 트래커가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결국은 이게 사실 간단한 것 같아도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고 하네요. 저도 사실 이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지금 구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예. 자, 그리고 맨리드스에 대한 또 지식도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또 전문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오히려 저는 사이언티스트라서 과학자에게 해당이 됩니다만 뭔가 여러분들 엔지니어 뭐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쪽에 또 백엔드가 있으신 거예요. 이런 것들 다루시는. 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또 이제 데이터 통합 처리하는 것들이 아까 보셨던 맵리두스 기반에 해 있는 하두 말고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참고 삼아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하이브라고 해서 맵리두스의 코드 작성 불편함을 또 해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런 하둡에서도 또 SQL을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또 실시간 처리, 아까 실시간 데이터들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에스퍼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그 오늘 말씀을 드렸던 거는 데이터 분산 시스템, 즉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핵심은 이게 하나의 솔루션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 용도에 맞게 섞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1차는 하둡으로 뭐 예를 들면 단어 색이라고 해도 단어 숫자를 세는 걸 1차를 하둡으로 이제 집계를 하고요. 세알리고요. 그다음에 H베이스 이런 걸 통해서 처리하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때와 용도에 맞춰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제 저희가 공공 빅데이터 이런 거 보시면 뭐 이걸 설명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이 지금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공공 빅데이터는 이제 결국은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거니까
이제 분석하는 위주에선 단계에서는 그렇게 데이터 분산 처리가 그렇게 크게 고민되진 않지만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그야말로 이 빅데이터잖아요. 이때는 네, 지금 분산병렬 처리 요것들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호준 선생님께 일단 넘겨드릴게요. 혹시 챕터에 대해서 그냥 뭐 혹시 더 설명해 주시고 싶은 게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뭐 좀 준비 많이 하셨는데 조금 소감이라도 한 말씀 해주시면 예, 이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파트를 이제 잘 모르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알게 되었고 이제 이 6장에 주로 나오는 이제 뭐 스파크랑 하둡이 저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고 이제 이런 용어들을 접하게 되면서 어쨌든 제가 인공지능 쪽의 파트가 아니더라도 이거를 나중에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 여러분들 발표 준비하면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발표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내용 자체가 저도 사실은 제가 전문하는 것들은 아니고 이게 좀 짧게 말씀드리면 뭐 무슨 AI를 한다고 해서 무슨 백엔드 프론트엔드 모든 분야를 다 모든 사람이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라는 거는 그 영역이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구를 한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이 골키퍼부터 스트라이커까지 다 하지는 않잖아요.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고 골도 맞고 골도 넣고 하지는 않거든요.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라서 예, 이런 빅데이터 처리하는 분산 수집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내용들이니까요. 제가 아는 선에서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예, 조금 받아주시고요. 괜찮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인기가 많네요. 인기가. 예, 인기가 많아요. 송은 선생님이 보니까 제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인기가 많아요.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요것만 조금 짧게 설명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요거 그다음에 바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제가 이것도 선생님 건데 제가 요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들으시면 더 좋아요. 네, 요거 밑에 여기 지금 송호준 선생님 거 인정이 돼 있죠? 자, 제가 설명드릴 거는 여기서는 이제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게 이게 논문인데 일단 아카이브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정식 논문은 아니고요. 이게 AI나 이런 특히 AI 쪽 컴퓨터 사이언스 중에서도 AI 쪽에서는 이 논문들을 내기 전에 이거를 좀 출판 전에 논문을 모아놓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혹시 괜찮으시면 마이크 쪽 살짝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출판되지 않은 논문을 모아놓지만 이 아카이브라는 게 사실은 거의 논문처럼 지금 저널처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 AI 쪽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체적인 컨퍼런스 페이퍼 같은 페이퍼 같은 느낌으로 여기 출판을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미 여기 이제 출판된 거랑 동일하게 이 DOI가 나오거든요. DOI라고 하는 이제 전자정보 저널 이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올라와 있는 겁니다.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시면 제목을 다양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하는데 이 무언가가 뭐냐 하면 지금 타임 시리즈고요. 타임 시리즈 시계열에 대해서는 뒤에 아마 이 송호준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자, 그리고 포캐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타임 시리즈 중에서도 좀 특별한 겁니다. 포캐스팅은 주로 뭐냐 하면 시계열의 단위가 추적 단위가 짧아요. 일단 짧고 주로 이거를 우리가 프레딕션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포캐스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주로 어디서 쓰냐면 경제학에서 많이 써요. 사회 경제학, 에코노믹 뭐 이런 것들 있죠.
사회학, 사회과학. 거기서 주로 뭘 볼 때 쓰냐면 금융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켓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예측할 때 이때 우리는 forecasting이라는 표현을 더 씁니다. 그래서 반대로 헬스케어 데이터를 가지고 forecasting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prediction은요. 자, 우리가 예측이라고 하죠. 왜 안 써진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다운되네 또.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다운이 돼서 제가 다시 다운이 됐어요. 이게 제가 이 판사 프로그램이 이게 엑셀 파일로 하다 보니까 다운이 돼 버렸어요. 이거 아니죠? 잠시만요. 예. 지금 보시면 네. 자, 지금 잘 들리시죠? 예. 지금 그래서 이 우리가 프리딕션이라고 할게요. 그냥 PD라고 쓸게요.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벌어지지 않은 사건을 예측할 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질병, 디지즈라든지 건강. 자, 우리가 사실은 흡연을 그러니까 계속하면 하루에 10개 배씩 계속 흡연을 하면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져요. 암의 위험이 높아져요. 그쵸? 그러면 그런데 흡연을 하루 10개 피씩 10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자, 그러면 암의 위험이 한 20% 높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10년 후에 반드시 암이 20% 확률로 걸리는 건 아니죠. 그건 이제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예언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프레딕션이라고 해요. 프레딕션. 이것을. 예측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그럼 forecasting은 뭐냐? 거의 반드시 있을 법한 일들을 우리가 forecasting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날씨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날씨. 자, 예를 들면 오늘 뭐 구름의 양이라든지 뭐 비의 어제 비가 왔던 강수량이라든지 비의 양이라든지 햇빛의 움직임이라든지 대기의 움직임을 가지면 우리는 내일 이것도 우리가 예측이라는 표현 우리나라 말로 예측이라고 하는데 약간 forecasting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씨 캐스터라고 그러잖아요. 날씨 캐스터. 그래서 예를 들면 내일 3시간 후에 비가 올 가능성이 뭐 30%입니다. 똑같이 20%입니다라고 할 때 이때는 forecast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이 전의 데이터 값들이 타임 시리즈에서 T1, T2, T3, T4 이 전에 있던 값들이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에 있어서 Y라고 할게요.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3시간 이후에 비가 올 가능성은 2시간 59분 이후 그러니까 3시간의 이벤트가 발생하기 5분 전의 상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은. 그쵸? 근데 지금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라는 거는 암이라는 게 담배고 하나만 가지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쵸? 뭐 유전적인 결함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무엇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프레딕션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밑에 있는 거는 forecasting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밑에 쭉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는 게 이게 지워졌네요. 여기 있다. 여기 뒤에 쭉 이제 보시면 그 송호준 선생님이 지금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그러면 forecasting 데이터 다시 얘기하면 이전 타임 시리즈의 추적이 이벤트 발생에 있어서 굉장히 직접적인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타임 시리즈 중에서도 forecasting을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이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는 방법들은 과거에는 recurrent neural network을 많이 썼었고요.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또. 자, 그다음에 LSTM, long term short term memory 모델 이걸 썼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루라고 있습니다. 그루, GRU.
그래서 이거는 게이트 리커런트 유닛이라고 하는데 아마 설명을 하실 건데 그 외에 또 보시면 최근에는 트랜스포머 모델 많이 써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트랜스포머 모델 더 많이 쓰죠, 사실은. 자, 그래서 트랜스포머 모델로 만든 것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인 게 GPT 같은 경우가 트랜스포머 모델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건 이제 송호준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GRU, 네, 이 그루 데이터하고 트랜스포머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냐, 도대체 뭐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그 얘기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제가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한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포캐스팅에 대해서 날씨 변화 데이터를 갖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예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지금 게이트 리커런트 유닛 같은 경우는 줄여서 GRU 데이터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일단 순환신경망의 한 종류입니다. 순환신경망은 이제 나중에 위에서 말씀하시겠지만 피드백이라고 하는 되먹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계속 처리를 해주는 건데 결국 과거의 정보를 현재 정보와 함께 처리해서 이 시계열 데이터 이런 것들에 이제 연속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건 또 그 자연어 처리도 씁니다, 사실은. 자,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얘는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핵심은 뭐냐 하면 과거의 정보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과거의 정보를 기억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롱텀 숏텀 메모리처럼 메모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을 가중치를 어떻게 줄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 없죠. 사람도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하게 기억을 하죠. 그리고 덜 중요한 거는 더 가중치를 적게 둬서 금방 까먹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과거의 정보를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정보만 업데이트하는 걸 그루라고 합니다. 자, 그럼 트랜스포머는 뭐냐? 트랜스포머는 순환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환신경망은 피드백이라고 하는 이런 순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뒤에서 이제 앞에서 손 선생님 얘기하실 텐데 뒤에서 자, 이걸 사용하지 않고 어텐션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어텐션. 그래서 이건 이제 어텐션을 설명하는데 가장 쉬운 게 이 NLP 모델이라서 지금 이렇게 구조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거와 다음 거에 각각의 관련 확률을 계산합니다. 얘는. 예,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하려면 전체적인 맥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얘 다음에 얘가 올 그 가능성을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동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GRU는 과거의 정보를 제가 기억하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정보를 기억하고 거기서 필요한 정보만을 업데이트해 주는 건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불필요한 정보는 무시하는 거죠. 네, 무시하는 이런 게이트 메커니즘 이걸 사용하는 걸 게이트 리커런트 뉴럴이라고 해요. 게이트라는 단위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됩니다. 자, 근데 트랜스포머가 뭐가 좋냐면 트랜스포머는 과거의 정보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자, 모든 시간사의 관계를 동시에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한 방향이잖아요. 한 방향. 이벤트가 있고 이벤트를 기점으로 T1, T2, T3가 있으면 우리 시간은 현재에서 과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순환신경망의 단위 자체가 요런 순환 모듈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 트랜스포머는 모든 데이터의 관계를 동시에 파악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오타네요. 패턴이에요. 패턴이 아니라 패턴하고 이런 관계를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뭘 쓰면 좋을까요? 트랜스포머를 쓰는 게 좋죠, 당연히. 자, 다만 장단점이 있어요. 요거는 하나 알아주시면 됩니다. 모든 이 모델들이 다 항상 옵티멀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루의 장점은 뭐냐면 구조가 간단하고 학습이 빠릅니다. 예, 빨라요. 단점은 이게 지금 NLP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정보를 때로는 잊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정보를 기억하는 거에서 불필요한 거를 삭제하고 필요 정보만 업데이트하는 거니까 그 중에 중요한 정보가 소실될 수가 있어요. 로스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나 트랜스포머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체적인 데이터의 패턴을 동시다발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니까요. 다만 단점은 계산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학습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유념하신다면 지금 이 연구자가 소개한 예, 아마 중국 사람이신 것 같은데요. 예, 이 연구자께서 하신 이 모델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마이크를 송은주 선생님한테 넘길게요. 선생님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혹시 화면 보이십니까? 자, 제가 대신 말씀드렸어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호준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Time Series Forecasting Using Various Deep Learning 모델입니다. 먼저 이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 사용되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록된 데이터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테스트가 바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입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이제 금융, 교통, 엔지니어링, 의료, 날씨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의 문제를 다룰 때 학습 방법으로는 인풋 데이터의 사이즈를 어느 정도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특정한 윈도우 사이즈를 사용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룩백 윈도우 사이즈와 미래를 예측하는 시간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그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룩백 윈도우의 크기와 미래 예측 시간이 예측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제 다음과 잠시만요. 이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위한 딥러닝 모델로 RNN, LSTM, GUR, 트랜스포머 4가지 모델을 알아보고 적용해 보면서 성능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룩백 윈도우의 크기와 미래 타임 시리즈의 예측 시간이 프리딕션 어큐레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딥러닝 아키텍처로 이제 RNN, LSTM, GRU, 트랜스포머에 대해 알아본 것인데 그 전에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포뮬레이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 의해 인풋 피처로 이 값들이 주어지면은 미래 시점인 타겟 밸류인 YT 플러스 K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식을 보시면 햇이 붙으면은 예측을 한다는 것인데 예측을 하기 위해서 T를 기준으로 윈도우 사이즈 W만큼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가지고 X와 Y 데이터를 F라는 함수에 넣어서 예측을 합니다. 여기에서 K는 예측할 시간의 길이이고 T-W부터 이 T1까지 데이터를 인풋 데이터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계열 자료의 값이 변하는 것을 선으로나 표현한 것이고 시간을 가로축, 간측값이 세로축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forecast horizon으로 예측 범위를 K라고 하고 T의 시간 동안 데이터를 관측했다고 한다면 예측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T 플러스 1에서 T 플러스 K까지의 데이터입니다. 그래프에서 룩백 윈도우는 T를 기준으로 윈도우 사이즈인 W 이전만큼의 데이터를 입력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타임 시리즈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모델의 구조와 장단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RN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NN은 과거의 데이터와 미래 타겟 변수 간의 관계를 모델링합니다. 이 그림은 RNN의 구조인데
여기서 X는 인풋 레이어의 입력 벡터, Y는 아웃풋 레이어의 출력 벡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셀은 히든 레이어의 노드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인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거쳐 나온 결과값을 아웃풋 레이어로 보내면서 다시 히든 레이어 노드 계산값의 입력값으로 보내는 신경망입니다. 여기서 셀이 값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전의 타임 스텝에서 히든 레이어의 메모리 셀의 출력값을 자신의 입력값으로 재기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RNN은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발생합니다. 입력값을 재기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탄에서 나오는 값을 역전파 과정에서 계속해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퀀스 앞쪽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에는 이제 역전파 정보가 전달되지 않게 되어서 짧은 시간의 정보만 기억을 하게 되어 이러한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LSTM은 RNN의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보완하고자 설계가 되었습니다. RNN은 이제 한 개의 레이어만을 가지지만 이 LSTM은 세 개의 레이어가 이제 서로 정보를 주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CT는 과거 스테이트 값인 ST-1을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셀 스테이트인 CT를 만들어주고 ST-1은 XT를 받아서 그 값을 TC-1에게 전달합니다. 이 LSTM의 핵심은 셀 스테이트인데 그림에서 수평으로 그어진 밑선에 해당합니다. 셀 스테이트에 정보를 더하거나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이제 게이트라고 불리는 구조에서 제어가 됩니다. 이 게이트는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으로 시그모이드 레이어와 포인트 와이스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LSTM은 세 개의 게이트인 폴겟 게이트,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를 가지고 있고 셀 게이트를 보호하고 제어하며 계산된 값을 출력과 동시에 다음 시점으로 히든 스테이트를 넘기게 됩니다. 다음은 이 앞서 설명드렸던 LSTM이 조금 더 변형된 것으로 이제 GUR이라는 것입니다. GUR은 이제 베니싱 그랜트 문제를 추가적으로 좀 더 보완한 모델입니다. 이 GRU 업데이트 게이트, 리셋 게이트 두 개의 레이어를 사용해서 GT, RT, ST 기능을 구현합니다. 이 리셋 게이트에서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과 현 시점에 이제 X를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해서 구해줍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로 이전의 히든 스테이트 값을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게이트에서 과거와 현재 정보를 얼마나 사용할지에 대한 비율을 구해주면 현 시점의 출력값 히든 스테이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텐션 기반의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 LSTM과 GRU는 이제 RNN의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하이퍼볼릭 탄젠트와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하면 더 깊은 레이어에서 그레디언트 디케이가 계속 발생합니다. 트랜스포머는 중요한 정보에 선택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어텐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시계열에 대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RNN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sec2sec처럼 인코더에서 입력 시퀀스를 입력받고 디코더에서 출력 시퀀스를 출력하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인코더가 입력 시퀀스를 하나의 벡터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입력 시퀀스의 정보가 일부 손실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텐션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RNN 구조가 없는 트랜스포머에서 데이터의 순서와 위치를 잘 알아낼 수 있는 이유는 포지셔널 임베딩의 역할입니다. 인코더와 디코더의 입력값마다 상대적인 위치 정보를 추가해줘서 긴 데이터가 들어와도 에러 없이 인코딩 값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풋 데이터에 포지셔널 임베이딩을 더해준 후에 연산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와 익스퍼리먼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다 테스트는 이 논문을 사용한 저자의 이제 퀄리티 데이터 셋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에 1시간마다 측정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험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싱글 스텝, 두 번째로는 멀티 스텝이 있는데 우선 여기서 타임 스텝은 예측하는 최소한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타임 스텝을 예측하는 경우를 이제 싱글 스텝이라 하고 여러 타임 스텝을 예측하는 경우를 멀티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이제 표를 보시면은 싱글 스텝 프레딕션과 멀티 스텝 프레딕션 프로세스를 표현한 것입니다. 현재 룩백 윈도우 사이즈가 3으로 되었다고 가정이 되어 있고 싱글 스텝에서 프레딕션 타임 스텝이 1로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예측하는 값은 y hat t 플러스 1입니다. 즉 현재 룩백 윈도우 사이즈가 3이므로 x1부터 x3까지의 데이터를 인풋 데이터로 사용을 해서 타임 스텝 하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멀티 스텝에서는 프리딕션 타임 스텝이 2라고 가정된 상태이므로 x1부터 x3의 데이터를 인풋으로 사용하여 예측되는 값은 y hat t 플러스 3이 됩니다. 다음으로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논문은 아까 설명드렸던 저자의 퀄리티 데이터 셋을 이제 사용을 해서 딥러닝 기반의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아키텍처에 대한 리뷰를 진행합니다. 왼쪽의 테이블을 보시면은 데이터는 인덱스로 년, 달, 일, 시간 단위가 측정이 되어 있고 1시간마다 데이터가 측정되고 있습니다. 타겟 데이터는 PM2.5라는 오염의 척도로 사용이 되고 직경이 2.5 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미세먼지 물질을 나타냅니다. 데이터 피처 값은 이제 총 오른쪽 그림과 같이 7개로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러한 특징 값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긴 구간에 걸쳐 일정하게 증가를 하고 감소하는 패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험에 적용된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과 평가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블 2를 보시면은 4개의 딥러닝 모델이 입학, 러닝 레이트, 배치 사이즈, 그리고 옵티마이저를 다음과 같이 세팅을 해주었습니다. 평가 방법은 MA와 RMSE를 사용했습니다. MA는 이제 실제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의 절대값으로 이제 변환한 뒤에 합산하여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고 이제 값이 낮을수록 이제 성능이 좋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RMSE는 MSE의 루트를 씌운 것으로 실제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를 제곱한 뒤에 평균을 구하고 루트값을 구한 것으로 알고리즘이 정답을 잘 맞출수록 RMSE의 값이 작고 알고리즘의 성능이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실험 과정과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Predict Multiple Time Step Ahead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시간의 크기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우선 룩백 윈도우를 고정시켰을 때 예측하고자 하는 타임 스텝인 K 값을 증가시키면 타임 스텝에 따라 모델의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퓨처 타임 스텝에서 타임 스텝이 예측하는 단위인데 1hour이면 1시간을 예측하는 것이고 2hour이면 2시간을 예측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한 글씨로 표시된 결과는 동일한 타임 스텝에서 가장 좋은 성능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RNN, LSTM, GRU, 트랜스포머 4가지 모델을 비교해보면 전체 결과에서 80%가 트랜스포머의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알 수 있고 예측하려는 타임 스텝이 4시간 이상이 되면 MAE와 RMSE의 값이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성능이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타임 스텝이 예측하고자 하는 하나의 타임 스텝인데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1시간마다 측정된 데이터이므로 K는 1이면 타임 스텝이 1이므로 싱글 스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Different Lookback Window Size입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룩백 윈도우 사이즈는 특정한 시간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입력 데이터의 사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의 결과는 실험 결과를 요약해 놓은 건데 결과를 보면 싱글 스텝 프리딕션에서 룩백 윈도우 사이즈가 1일부터 16일까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트랜스포머의 이제 결과는 룩백 윈도우가 4일 이상일 때부터 성능이 다른 모델보다 좋은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어텐션 기반 방식의 장점과 같은 맥락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RU와 LSTM의 결과는 룩백 윈도우 사이즈가 적을 때 RNN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이것은 RNN보다 장기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해결했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싱글 스텝 프리딕션에서 룩백 윈도우 사이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RNN보다 LSTM과 GRU가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 트랜스포머는 룩백 윈도우가 커질수록 4개의 모델 중 가장 성능이 좋지만 반면에 트랜스포머의 결과만 봤을 때는 이제 룩백 윈도우가 클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 스텝 프리딕션입니다. 앞에서 본 결과는 싱글 스텝으로 룩백 윈도우에 따라 K는 1인 즉 1시간을 예측했을 때 결과를 보았다면 이번 멀티 스텝에서는 K가 1일 때와 2일 때 그리고 3일 때의 결과입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이제 4가지 모델 중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인 트랜스포머의 그래프입니다. 이 왼쪽이 예측값이고 오른쪽의 그래프는 에러를 이제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왼쪽 예측값을 보면 빨간색이 이제 실제 값이고 파란색은 K는 1이고 주황색은 K는 2, 초록색은 K는 3으로 타임 스텝의 값인 K에 따른 예측값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결과로는 이제 K는 초록색 K는 3일 때 실제 값과 그래프가 조금 떨어져 있지만 다른 모델에 비해 어느 정도 유사하게 예측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과 주황색은 초록색 선보다 실제 값과 거의 유사하게 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른쪽 그래프는 초록색 선을 보시면 오류값이 다른 선에 비해서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진행한 컨클루션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가지의 다른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트랜스포머 네트워크 모델은 다른 모델에 비해 더 먼 미래를 예측할 때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LSTM과 GLU는 RNN보다 단기 예측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싱글 스텝 프리딕션, 즉 타임 스텝 하나를 예측할 때 최적의 윈도우 사이즈는 24시간을 예측할 때 성능이 좋았다는 것과 멀티 스텝 프리딕션에서는 윈도우 사이즈가 48시간과 96시간일 때 가장 성능이 좋았습니다. 세 번째 멀티 스텝의 경우 4가지의 모델 중 트랜스포머의 성능이 가장 좋았고 싱글 스텝의 경우에는 룩백 윈도우 사이즈가 길수록 성능이 좋았으며 GRU와 LSTM은 룩백 윈도우 사이즈가 짧을수록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이 논문을 읽고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는 실험 과정에서 타임 시리즈 예측의 실험 방법을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RNN, LSTM, GRU, 트랜스포머 각각의 모델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RNN을 통해 좋은 결과와 모델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어텐션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제 RNN의 문제점을 완전하게 없애고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에 한정된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데이터셋에서 7개의 피처를 사용했는데 타임 스텝에 따라 어떤 변수의 중요도가 더 높아지며 타임 시리즈의 특성인 트렌드와 시저널리티, 사이클과 같은 특성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제가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슬라이드 아까 리절트 6 있는 슬라이드 있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 일단은 이게 그 전에 이 조금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이게 RNN, LSTM 그다음에 어텐션 모델로 가는 거는 기술적인 진보 과정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포캐스팅에 쓰는 그러니까 시계열 데이터 타임 시리즈에 쓰는 딥러닝이 그런 수준으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연구 결과에선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이 어텐션 모델의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보셨던 뭐 RNN이나 LSTM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핵심은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업데이트 다음 쪽으로 갈 거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이걸 어떻게 지금 그 저기 네,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어떻게 지금 흘려보내고 중요한 정보는 그 다음을 어떻게 업데이트 할 거냐의 차이가 결국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핵심 그 알고리즘이고요. 이걸 발전시킨 게 LSTM이고 LSTM에서는 이제 게이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요 그 중요한 정보를 좀 더 이 뭐죠 이렇게 돌려보내는 기능에 대한 게이트를 여러 개를 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게이트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그루 모델에서는 그거를 이제 그 키 뭐 쿼리 뭐 이런 방법으로 한 건데 사실은 이 지금 중요한 여기 지금 이 뭐죠? 이 아까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과거의 정보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 맥락에서 이것을 중요한 어떤 확률적인 가중치를 구하는 것이 트랜스포머 모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간단하게 예시를 들자면 좀 이해 가실 것 이해를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번역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번역을 할 때 바로 문장의 순서대로 이렇게 순열대로 이전에 이 문장 구조에서 신텍스에서 이전의 워드가 물론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텐션 모델은 전체적인 맥락을 한꺼번에 본 다음에 요 다음 단어에서 그 다음 단어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확률을 예측을 합니다. 배열을.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만 고려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쓰는 주로 그 AI 번역들 있죠. AI 번역, 뭐 구글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이 어텐션 모델, 트랜스포머 모델처럼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순서적으로 이것을 이 번역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중요한 가중치를 관계적인 시퀀스의 가중치를 계산해서 구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룩백 이 윈도우가 뭔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잘 설명을 드렸는데 룩백은 이제 말 그대로 뒤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측하고 싶은 값에 그 이전에 과거의 데이터의 크기를 얼마큼 줄 것이냐. 예를 들면 제가 내일 주식을 예측하기 위해서 바로 전날의 데이터를 볼 거냐, 전날까지의 데이터를 볼 거냐, 잘라서 볼 때요. 아니면 뭐 3일치 전의 데이터를 잘라서 볼 거냐, 아니면 일주일치 전의 데이터를 잘라서 볼 거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룩백 데이터의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정교해지겠죠. 정교해지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좀 다른 값이긴 한데 정교해지지만 사실은 너무 이 많은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그 다음 값을 예측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는 통계학에서는 아리마 모델이라고 해서 스무딩이라고 하는 기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 주식 같은 거 보면 뭐 하루하루 데이터가 아니라 뭐 일주일치로 잘라서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굉장히 이 가파른 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스무딩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룩백을 만약에 크기를 좁히게 되면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정밀해 질 수도 있겠지만 또 불필요한 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좀 넓게 보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 데이터를 뭐라고 그러죠? 너무 적게 고려를 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에 변하는 주식이라는 게 뛰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요거를 평균으로 보게 되니까 하루치로 잘라서 보게 되면 시간 단위가 아니라 그러면 그날에 있었던 거를 한 데이터로 보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소실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룩백 사이즈에 따라서 어떤 게 지금 효과적이냐를 연구해서 본 거고요. 예, 그래서 아까 봤더니 뭐 어텐션 모델이 어쨌든 트랜스포머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았고
예,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기술적인 진보가 그러니까. 그다음에 만약 24시간을 잘라서 봤을 때는 아까 뭐 보니까 뭐 트랜스포 모델이 좀 우수하더라. 뭐 그런 내용들이 이 연구의 주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파격적인 실험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타인의 연구를 폄하할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컨셉의 연구는 사실 이런 또 데이터가 있으면 충분히 또 벤치마킹해서 또 좋은 연구들을 많이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질문 있거나. 네. 있으시면 네,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 공유 닫아주시고요.